네, 2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사실 국가직도 그렇고요, 지방직도 그렇고 면접 보통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면접 강사 입장으로는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야 면접 보통만 맞으면 돼 이러는데 보통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데라고 제가 반문하면 그 보통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통만 맞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통을 받을 수 있는지, 우수를 받을 수 있는지, 미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기준은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수를 주고 어떤 기준으로 보통 미흡을 주는지 평가 기준을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평가 기준을 안다고 해서 내가 보통과 우수를 받을 보장은 없죠. 그래서 면접관 편차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수와 보통과 미흡을 받는 답변의 방법과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면접 평가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국가직 면접 평가는 지방직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소통 공감이고요. 이 소통 공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 상황 면접 과제에서 주평가가 되는 게 소통 공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직관적인 질문을 뭐가 있어요? 지원자분 갈등 경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근데 당연히 그런 질문도 포함이 되고요. 조금 더 실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지원자가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에서 이해관계 설득 어떻게 할 건지, 요거는 실무적인 질문에서 이제 소통 공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 열정이에요. 이거 쉽게 말해서 직무 전문성을 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 상황 면접 과제가 더 주평가가 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무 전문성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만약에 고용노동직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은 고용노동 직렬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근로감독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최근 고용노동부의 어떤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과 희망하는 부처에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이 이루어지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는 창의 혁신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양한 관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경험 상황 면접 과제가 주평가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니까 지원자가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요 정도 수준의 질문이 나왔어요. 경험형 질문으로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혹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경험, 이렇게 경험 과제는 이렇게 경험형 질문 이렇게 물어보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해당 상황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요 정도의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평이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면접관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원자가 해결 방안을 작성했는데 그걸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으로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면접관의 질문 자체가 관점 자체의 질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S급은 아니고 A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A급 면접관을 누가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관점적,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죠. 지원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또 물어봐. 직무 강점이 뭐예요? 요건 S급은 맞아요. 근데 면접관 조금 까다로운 A급 면접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직무 강점을 물을 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지원자분 직무 강점을 얘기하시는데 행정적인 측면과 민원인의 측면과 공직자 역량 측면 관점에서 답변하세요. 그러니 지원자가 나 지방직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접관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까다로운 면접관을 만나지 않고 이 정도로 면접관 질문을 하더라도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다양한 강점이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지원자분 직무 강점으로 얘기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아도 그 직무 강점을 내가
여러 관점을 쪼개서 얘기하면 평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겁니다, 지금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자, 윤리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성, 공직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이 갖춰야 될 윤리관을 보는 겁니다. 윤리관은 우리가 공직 가치가 가장 직접적인 워딩이고 그게 5분 발표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다 보니까 주평가가 5분 발표에서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각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질문 예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우리는 면접관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를 하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면접은 크게 우수, 그리고 미흡,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면접관은 두 분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과반수의 경우 두 분 다 해당이 된다고 해당이 되죠. 그 면접관이 A, B 면접관이 있는데 우수를 받으려면 A, B 면접관이 다 상을 줘야 우수가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도 나옵니다. 우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A, B 두 분의 면접관이 평정 요소 두 분 다 모두 다 상 몇 개 나와야 됐으면 8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건 다 상이 나왔어. 근데 면접관이 A, B 이렇게 됐어. 자, 이거는 뭐예요? 보통이에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요거는 또 보통입니다. 알겠죠? 자, 우수 기준 알겠죠? 자, 미흡 기준 보겠습니다. 두 면접관 모두 동일한 평정 요소에 하를 준다. 이거 미흡. 알겠죠? 뭐 A 면접, B 그리고 뭐 A, B, A, 뭐 B 이렇게 돼도 동일한 평정 요소에 둘 다 이건 하야라고 짚으면 이거는 무조건 미흡이에요. 자, 미흡은 뭐예요? 필기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우수는 필기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프리패스. 면접관은 지원자의 필기 점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겠죠? 면접관은 여러분들 필기 점수 몇 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면접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수는 필기 점수가 커트라인이더라도 1등으로 합격하는 거고, 미흡은 내 필기 점수가 1등으로 예측하더라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꼴등도 아니고 그냥 불합격. 그냥 아예 불합격. 알겠죠? 그 외가 보통 미흡 하나 더 있어요. 미흡을 받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면접관 두 분이 같은 평정 요소는 아니지만 이렇게 각각 2개 이상의 하를 줬을 때, 이럴 때도 미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도 미흡입니다. 미흡을 받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나는 보통만 받으면 되겠다. 우수 막 상 8개 안 나와도 돼. 뭐 한 번 나오면 어때? 나 보통 받으면 돼. 요까지는 평가 기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면접관의 입장이고 내가 지금 내 답변의 퀄리티가 보통의 퀄리티인지 미흡의 퀄리티인지 우수의 퀄리티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무직을 예시로 들게요. 2025년 세무직 채용 인원이 약 9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조당 1번에서 9번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98개조가 나오더라고요. 그 면접관 몇 명이에요? 200명이죠? 200명이 좀 안 돼요, 면접관이. 그래서 98개조에서 97개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직이 한 공간에서 같은 당일날 200명의 면접관이 한 공간에서 지원자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없으면, 질문의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너무 그 편차가 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의 면접관이 뭘 보고 있어요, 자꾸. 뭘 보면서 질문해. 뭘 보면서 질문하고 옆에 기록을 해. 이게 뭐냐면 면접관이 질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앞에 얘기한 게 S급, A급, B급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S급이 뭐예요? 질문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면접관이 질문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나 조별로 면접 난이도 질문 편차가 굉장히 크다. 오전 1조, 2조 이렇게 했는데 조별로 난이도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왜? 기본은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되, 그냥 어떤 면접관은 질문지에 있는 것만 따다다다 하는 면접관이 있고
어떤 면접관 질문지 일단 던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원 답변 듣고 자기 하고 싶은 후속 질문 던져. 이거는 면접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별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왔죠. 작년 우정직입니다. 요 5월 29일 날 면접 본 직렬이 우정직, 경행직, 고용노동, 직업상담. 보세요. 고용노동 제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 면지 부족이라는 내용의 제시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기준치 완화 강화요. 맞죠? 읽어볼까요? 최근 A 부처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요즘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 수에 비해서 주차가는 면지를 절반 50%만 확보하다 보니까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전체 주차권의 7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할당을 하려고 이미 정했어. 기준을 정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요 소수 인원이 아닌 다수 인원 직원들은 이 30%를 50%로 올려라. 그쵸? 요 기준에 대한 거 아까 저희가 1단계에서 봤던 1회차에서 봤던 제시문도 기준이었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직렬과 무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는 해석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제시문이에요. 우정, 경행, 고노, 직상. 자, A조 우정직 수험생, B조 우정직 수험생 둘 다 오전조입니다. 조만 달라요. 면접관이 다른 얘기예요. 자, 참고로 하얀색 질문이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S급입니다. 자,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봐도 뭐가 달라요? 질문의 개수가 달라요. 참고로 이 지원자는 면접 시간 종료가 35분이었습니다. 아까 사실 현장에 잠깐 왔다 갔어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A조 수험생이 받았던 합격은 했어요. 합격했는데 참고로 이 수험생이 필기 점수는 안정권이었습니다. 안정권인데 그때 모두가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면접 준비를 할 때 거의 우수에 가까운 훈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완전 안정권이라서 너 뭐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정도로 안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최안정권이었거든요. 근데도 면접 준비를 무슨 커트라인 수험생처럼 하는 거예요. 다들 말리는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정말 면접 현장에서 최악의 면접관을 만났죠. 자, 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주차권, 자, 이게 지금 한 질문에서 나온 후속 질문이거든요. 주차권 사용료를 직원들한테 징수할 때 장단점이 뭐냐? 그럼 징수를 할 때 유로로 바꾸면 요 유로시의 장단점. 사용료를 직원들한테 징수할 때 그 기준. 만약에 부정하게 사용이 된다면 사용료를 직원들에 징수하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뭐 이게 뚜루루루루 나와. 그리고 요 질문에도 후속 질문. 배려 대상 기준이 뭐냐? 가까운 사람 필요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시문에 배려 대상이 나왔는데 배려 대상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해야 되는지 제시문 사례와 무관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봐라. 이 지원자 항상 저랑 모의 면접할 때 야, 너는 진짜 우수 안 나오면 이거 이상한 거야 라고 했을 정도로 훈련했거든요. 보통 나왔어요. 왜냐면 보통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질문을 좀 보면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보면서도 질문이 까다로운데 현장에 가면은 멘탈 터지죠. 이거는 지원자가 정말 준비가 잘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답변 대응하기 되게 힘든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친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안정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B조 수험생 똑같은 우정직이거든요. 이 친구는 커트라인이었어요. 불안권이었는데 질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S급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면접 준비를 정말 잘하면 이제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약간 대략적으로 이제 보통 받거든요. 근데 보통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접관의 운이 조금 있다, 현장에서. 면접관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면접 뭐 보통만 받으면 돼라고 하지만 그래서 안정권인 친구들한테도 그냥 보통 받기 위한 교육을 좀 하긴 하거든요. 안정권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커트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우수. 물론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수업 시간 때는 최대한 우수에 가까운 기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그러면 보통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도 우수 기준을 알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잖아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내가 보통이더라도 좀 난이도를 올려서 면접 훈련을 하면
적어도 내가 만날 면접관에 대해서 상황 대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국가직 면접이 같은 공간에서 면접관이 2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편차가 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운에 맡겨야 돼요. 뭐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면접 합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면접 껌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면접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작년 너무 최악이었어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커뮤니티에 도는 후기가 내가 최악의 면접관을 만나서 미움을 받았어. 그런 친구들이 면접 쉬워요 이렇게 면접 어려워요. 막 열심히 준비하세요. 이런 걸 쓰겠어요? 그냥 그런 커뮤니티 글도 안 쓰고 그냥 눈에도 쳐다보도 안 보겠죠. 속상하니까. 그쵸? 오히려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면접관 운이 좋았던 친구들이 좀 커뮤니티 글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반은 맞아요. 정말 반은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럼 비중이 얼마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한 20-30% 되는 것 같아요. 20-30%, 50대 50은 아니고 한 70-80% 정도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나오는 평이고 20-30%는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면접관의 운이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서 나왔던 커트라인 우수 합격생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수는 상을 8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분들이 선생님 우수는 힘드니까 뭐 저는 안 할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수의 기준을 알면 적어도 가깝게 다가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은 이거 일반 행정직인데 평균 총점이 93이고 합격선 93이죠. 커트라인입니다. 3차 합격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전산직이에요. 전산직인데 91점 총점 합격선 91점 3차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가능해요.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과 기준을 알고 본인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은 합격, 우수 그래도 우리 노려볼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희 수강생은 아니에요. 타 학원 수강생인데 저희 수강생이 합격을 하고 선생님이 그 어떤 수험생들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린 거 캡처해서 보내드려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나한테 보내주냐면 그래도 안정권의 친구들도 미흡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거든요. 어느 학원 수강생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저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둘 다 교정직이에요. 특히 교정직 면접은 쉽다라고 많이 하는데 교정직 면접 쉬워요. 정말 교정직은 기출 안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긴 해요. 그건 솔직하게 유명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흡이 나왔다. 자 보세요. 합격선이 63점이에요. 근데 본인 총점이 69점이에요. 지금 7점이 높죠. 근데 3차 불합격. 맞나요? 자 그리고 평균 총점이 72예요. 근데 합격선이 63이죠. 그렇죠? 근데 불합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흡도 나오긴 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면접관의 편차가 크고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한 20-30%. 7-80%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S급 안에서 나오는 건 팩트예요. 팩트인데 정말 준비 안 하면 점수 높아도 이런 결과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접관이 어떤 기준으로 우수하고 보통하고 미흡을 주는지 그 평가 기준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내가 보통을 받아도 되는 안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면접관의 편차에 따라서 질문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정직 수험생이고 S급 안에서 질문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수를 위한 답변 그리고 보통을 위한 답변 미흡에 대한 답변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교가 수업 시간에 공개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공개하면 특강이 아니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 기준을 나눠서 준비를 할 거고 워스트 베스트 나눠서 다 준비를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작년 2025 면접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첫 타자 세무직 난이도 중이었고요. 그리고 S급 빈출도였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우정 경행 고노 직상인데 난이도 중상이었습니다. S급에서 A, B급 골고루 나왔고 특히 오전, 오후에 각 1번은 면접 난이도가 굉장히 컸다. 근데 이건 여러분 랜덤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오전 1번이 무조건 안 좋은 거는 그거 아니에요. 연도마다 달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오전, 오후에 각 1조가 완전 헬이었다.
그리고 그냥 오전하고 오후를 구분했을 때 오후보다는 오전 면접이 너무 어려웠다. 아까 제가 A조, B조 구분했죠. 둘 다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난이도 편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A조에 받았던 그 우정직 수험생의 질문 난이도가 거의 오전에 이루어졌었죠. 오후보다는. 그럼 전체적으로 오전이면 불리하겠네요. 근데 그럼 뭐해? 내가 오전이 될 수 있고 오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때로는 오후 조가 좀 면접 질문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거는 진짜 그날 분위기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오후보다 오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국가직 면접을 계속 해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오전이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면접관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요. 갈수록 면접관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들려. 수험생인데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 나이가 요즘에 좀 연령도가 낮아졌거든요. 30, 40대 면접관도 와요. 근데 그래도 극소수고 그래도 50대, 70대 면접관들이 많아요. 60대.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피곤해. 다 필요 없고 이제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오전에 좀 컨디션이 좋으셔요, 다들. 그나마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면접관이 누군지 알아요? 인혁처 면접관. 그나마 인혁처 면접관이 나름 그 인혁처에 그 자부심이 있어서 오전 오후 끝까지 자신의 어떤 패턴과 컨디션을 좀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인혁처 면접관이고, 외부 교수라든지 혹은 직렬 소속의 그 부처 면접관님들은 좀 뒤로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가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질문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생각해야 돼요. 수험생 본인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쉬운 질문 받아도 답변이 되게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본인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 것들. 자, 5월 30날 일행 교행 선행입니다. 난이도 중이고 에세이급 위주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1일 중상이었고요. 에세이급 위주 출제됐는데, 또 기술직 직렬 같은 경우에는 2차 문제하고 상황 연계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양이 많아서 질문 자체 양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피곤한 거죠. 질문에 보통은 한 6개 정도 나올 질문이 12개씩 질문 개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 아까 면접 시간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개수가 늘어나요? 하면은 면접까지 질문해주고 지원자가 첫 문장을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럼 발로 잘라. 다른 질문에. 후두두두 넘어가는 거예요. 면접 질문이. 그러다 보니까 질문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서 되게 피곤한 면접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수험생들의 후기가 있었고, 그 6월 1일에는 교정직을 제외한 공안직구 면접이었죠. S급 위주. 그래서 공안직구, 검찰, 마수사, 관세, 출간지 이렇게 이게 직렬에 해당이 되는데 S급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S급이었고 크게 면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 위주의 꼬리 질문을 받는 수험생도 있긴 있었지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접이 쉬웠다. S급. 교정직 미안해요. 난이도 합니다. 그래서 S급입니다. 교정직은 워낙 예상 내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교정직은 솔직히 대부분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정직이 체력 시험이 있어요. 교정직은 여러분 필기시험 끝나고 바로 면접 준비가 아니라, 교정직은 필기시험 끝나고 체력 시험 보고 체력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면접 못 보거든요. 체력 시험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면접 보러 오는데 실질적으로 면접 준비할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성도 있고 교정직의 어떤 특성, 교도소 특성도 있기도 해서 면접이 우리가 예상 가능한 기출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쉬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총평은 말 그대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SA B급이라든지 이런 빈출도는 조금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S급하고 A, B급이 뭐가 달랐냐라고 작년 기준을 보면, 발표 과제 후속 질문으로는 S급 질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재시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관련 경험, 지원자가 지원한 부처의 공직가치 사례, 부족한 공직가치, 충돌되는 공직가치, 이거는 S급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질문과 내용이라서 좀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면접에서는 S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제 A급, B급이라 나오는 거는
지원자가 지원한 직렬에서의 취약계층 누구냐? 지원한 직렬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직은 좀 솔직히 접근하기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산직한테 이렇게 물어봐. 전산직렬에서 취약계층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기술직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그래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기준의 단위가 사실은 지방직에 있는 사회복지 직렬은 이제 필기 공부할 때 이걸 배우는데 많이 안 배우잖아요. 국가 직렬.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원자가 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2차 문제를 질문을 묻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경험과제 후속 질문의 S급으로는 뭐 지원 동기, 지원 부처에 관심을 생긴 이유, 그리고 지원 부처에 관심 있는 정책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정책, 이거는 S급입니다. 근데 A급, B급 넘어가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어렵냐면 지원자가 이제 경험 과제에 직렬과 부처와 관련된 혹은 관련성이 없더라도 본인의 활동 내역을 되게 많이 적어요. 근데 옛날에는 면접관이 지원자가 작성한 경험 중에서 직무와 관련성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작성한 경험 중에서 직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지원자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선택권도 안 줘. 탁 집어. 이 경험 직무 관련 연결해서 얘기해봐. 이 경험 직무 관련해서 얘기해봐. 다 연관성 있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 때. 그래서 좀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나왔고, 상황과제 후속 질문 S급 이렇게 있어요. 뭐 지원자가 작성한 해결 방안 요약해봐라. 중요하게 작성한 해결 방안, 홍보 그리고 갈등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뭐 이제 지금 A급, B급은 아까 발표 과제에서 봤던 요거는 좀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요게 좀 어려웠죠. 수치적으로 적용 기준적. 이게 사실 작년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작성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이 무엇이냐 정도는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했는데, 그럼 지원자가 작성한 해결 방안에 수치적으로 뭘 고려해야 되냐? 이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좀 질문이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작년에 상황 과제로 많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상사의 가치관 충돌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가직 기출을 보면 뭐 상사의 부당 지시 내리면 어떻게 할래? 불법적인 상황 목격하면 어떻게 할래? 이제 공직 윤리와 충돌되는 이런 상황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쉽고 답변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질문은 솔직히 국가직에서 이제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 지방직이 좀 많이 나와. 근데 국가직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죠. 불법적인 지시하면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안 따르죠. 거기에서 미쳤다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답변이 정해져 있는 질문, 형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직에서 그거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상사와의 가치관 충돌을 물어보죠. 상사의 어떤 경제성 충돌, 다양성 충돌, 특정 가치관과의 충돌 상황을 물어보는 게 이게 또 어려운 거지. 이런 질문이 나왔던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게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S급, A급, B급 패턴 확인하고 패턴에 따른 답변 매뉴얼 숙지하는 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가 다뤄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질문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근데 전공 질문이 이제 안 나와요. 근데 100%는 아니고 한 90% 안 나온다. 제가 지금 여기 연도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게 25년도고요. 이게 24년도예요. 참고로 전공 질문은 7급도 안 나옵니다. 제가 전공 질문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5월 29일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여기 우정직, 경행직, 고노, 직상 직렬이잖아요. 이거 물어봤더라고요. 사용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뭐 지방자치로니까 거기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요게 이제 딱 전공 질문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여기 보면 검찰직도 안 나왔죠. 24년도 보면은 전공 질문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공안직군 중에서도 검찰직 수험생들한테만 퀴즈형 질문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있는데 카드빚이 50만 원이다. 카드 회사가 고발했는데 이게 무슨 죄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 사기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필기 이쪽은 잘 몰라요. 사기죄래요. 사기죄 정답이래요. 근데 이렇게 퀴즈형 질문이 검찰 측에서 24년도에 나왔는데 25년도에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전공 질문은 나오지 않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연도마다 딱 한 요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면접일 한 3일 전에 면접 보기 한 3일 전쯤에 한번 전공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렇게. 그걸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면접 그리고 평가 기준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했는데 혹시 좀 면접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네. 혹시 그 면접관님들이 우수 2급을 줘야 되는데 그 배당이 돼 있는 분들이 너무 세련된 질문이었어요. 네. 저 어떤 질문 하셨냐면은 왜냐면 지금 라이브는 질문이 안 들려요. 마이크 없기 때문에. 그 우수를 주는 것과 보통을 주는 것, 미흡을 주는 거 할당 배정 기준이 있냐? 조마다.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없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에는 우수가 1명 나오기도 하고 어떤 조에는 우수 2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수험생이 세모직만 900명이 다 저희 수험생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데 이게 인역처에서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조에서는 그냥 보통만 싹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어떤 조에서는 우수가 2명 나오기도 하고 우수 1명, 미흡 1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는 공개된 적은 없지만 그동안 면접을 봤던 수험생들을 좀 통계를 그냥 봤을 때는 그게 기준이 딱 배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게 기준이 나오려면은 좀 계산해 보면 아까 세무직 기준으로 98조잖아요. 그러면은 조마다 1명씩 미흡을 주면 최소 98명의 미흡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은 여러 급수 면접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는 9급으로 세팅됐는데 네, 맞아요. 저런 질문들은 네.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은 9급 음. 진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체크를 하고 네. 딱 내는 건지 아니면 저런 질문 형태들이 네. 뭐 5급이랑 7급도 거의 비슷한 형태인 건지 조금 더 어려운 건지 5급 네. 차이점이 좀 있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9급 강의도 하고 7급 강의도 하고 5급 강의도 하는데 이 면접 질문이 뭐 이건 9급 수준의 질문인지 7급, 5급 수준인지 아니면 이게 짬뽕돼서 나오는지 그런 질문 좀 하셨거든요. 사실은 요건 9급 질문이 맞아요. 맞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속 질문의 패턴이 제가 아까 예산 질문 나온다고 했죠. 근데 예산 질문이 한 10% 정도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9급 수험생들한테도. 왜냐하면 9급도 예산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합격생들 지금 현직자 친구들 중에서도 연락이 와요. 선생님 갑자기 저 1년차 됐는데 예산 업무를 맡게 됐어요. 다음 연도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 7급 질문이에요. 7급 질문인데 예산 질문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24년도. 그러니까 면접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 게 24년, 25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7급은 예산 질문이 나올 확률이 60%고 9급은 10%. 이게 비중이 좀 나눠져요. 그리고 7급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9급이 안 만든 질문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디테일에 가면 성과 관리. 근데 9급도 작년에 성과 관리 나왔거든요. 근데 9급은 러프하게 물어봐요. 성과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7급은 성과 관리 물어보고 성과 평가 기준 그리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 대응 방안 그걸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요. 그래서 7급의 형태를 9급이 조금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S급은 아니다. A급 또는 B급 정도에 되게 라이트하게 나오고 7급은 그리고 5급은 거기서 심층적으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면접관님 분들도 저희가 다 9급이니까 네. 그 수준에서 대답할 거 어느 정도 기대치를 기대치 낮죠. 면접관도
그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9급 지원자를 채용을 하는 거니까 난이도 있는 질문 던졌을 때 이 지원자가 퍼펙트하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건 팩트인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근데 수험생이 생각보다 답변 잘하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반응이 이래. 그러다 보면 평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예산 질문을 던졌는데 수험생이 되게 너무 당황을 해요. 막 어쩔 줄 몰라. 그럼 면접관이 이때 수험생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면접관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 반응은 말할 때까지 기다려. 말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무표정이야. 대답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자. 그럼 이제 결국 수험생 이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숙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려. 이게 첫 번째 면접관의 반응이고 면접관의 두 번째 타입의 면접관은 되게 친절해요. 죄송해요. 질문 좀 어려웠죠. 제가 좀 쉬운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너무 어려웠어. 막 다독여주는 면접관도 있어요. 이러면 약간 엄마 아빠 같잖아요. 근데 이런 면접관도 만날 확률이 반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다 스터디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스터디 연관이 되는 건데 스터디에서 훈련할 때는 S급 질문 훈련도 하고 A급 질문 훈련도 하고 B급 질문 훈련도 해요. 근데 질문 자체에 대한 난이도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멘탈 싸움에 대한 훈련도 해요. 오늘은 무표정 데이, 오늘은 친절 데이, 오늘은 압박 데이 뭐 이런 식으로 멘탈을 갈아 넣는 스터디 훈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터디 많이 해라. 그리고 제 이제 면접 후기라든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합격생 합격 비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스터디예요. 그래서 일단 스터디 관리는 그래도 제가 타 학원보다는 저희 학원이 제일 관리 잘 돼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스터디를 많이 돌리죠. 많이 돌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교육을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자꾸 현장 감각을 익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수험생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뭐 면접 보기 5일 전부터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 수험생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뭐 건너서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또 답변이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답변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은 제가 봤을 때 보통은 평균 필기 점수가 안정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수험생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그 수험생은 이젠 둘로 갈리겠죠. 운이 좋거나 운이 안 좋거나. 운이 안 좋은 건 면접관을 안 좋게 만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또 다른 질문. 네. 강의 계획서에 네. 코칭이랑 1대1 코칭이 네. 혹시 이게 집 코칭할 때 같은 집분끼리 묻는 건 최대한 직렬을 맞춰서 묻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많은 수강생들 어떻게 1대1 코칭을 해주시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교육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질문 전에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 저는 가장 메인 교육은 8주입니다. 2달. 왜냐면 지금부터 면접일까지 딱 2달 남았거든요. 2달 교육이고 1주에서 4주는 이제 이론 수업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경험 과제에 대한 거. 그래서 경험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경험 소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재를 찾는 게 아니고 공직에 맞는 소재, 직렬에 맞는 소재, 그리고 조직 관리에 맞는 소재. 요즘에 이 조직 관련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당연히 관련된 게 뭐 갈등 이런 것도 나오지만 비협조 이런 것들. 그래서 업무 과중 이런 거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조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갑질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 을질로 변하는 시점입니다. 요런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련된 이제 정보를 좀 수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정보 수집 방법하고 개인 경험 복기 분석 요런 수업을 좀 메인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개인 자료를 좀 완성해 주는 수업 그리고 후속 질문 패턴 확인 후에 답변 매뉴얼 그러니까 답변 매뉴얼이 이미 교재 다 있어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매뉴얼 그냥 통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의 가장 큰 강점 뭐예요? 암기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암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매뉴얼이 교재에 다 있긴 하지만 면접은 또 필기랑 다르기 때문에 너무 암기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모의훈련 좀 빨리 시작하거든요. 초반에는 간혹
소수의 수강생들 중에서 모의 면접 빨리 하는 거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그게 나쁘다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면접 직전에 면 빨리 하기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험생들이 암기에는 정말 탁월해요. 제가 그거 인정하거든요. 저는 암기력이 좀 안 좋은데 암기를 되게 잘해요, 수험생들이. 근데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어떻게 얘기해야지 머릿속 논리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다. 근데 막상 말하면 어버버버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뮬의 10%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면접은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많이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알겠죠? 자, 상황과제도 일단 상황과제 유형별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검토해보고 과제 유형별 매뉴얼 습득하고 그리고 후속 질문 패턴 확인 후에 답변 매뉴얼 습득하는 겁니다. 발표 과제도 일단 메인은 공직가치니까 공직가치, 공직 지식 이해하는 거, 그리고 재시문 추론 수업하고요. 그리고 작성 훈련하고요. 마지막으로 발표 과제도 후속 질문 패턴 확인 후에 답변 매뉴얼 습득하는 거. 요게 이제 수업의 메인 내용입니다. 메인 내용의 개요이고요. 이렇게 해서 4주가 끝나면 이제 5주 차부터 뭐가 들어가냐?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1대1 훈련, 그리고 그룹 훈련, 그리고 스터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요거는 로드맵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8주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가이드를 좀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의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별도의 프린트물이 있을 거고, 이게 지금 가이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주, 4주, 5주, 8주차 이렇게 면접 완성, 그리고 1, 4주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8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필압 발표 이후에 급하게 들어온 수험생.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면 한 달, 짧으면 3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필압 발표 한 2, 3일 전에 급하게 들어온 수험생을 위해서 빨리 들어야 될 강의 목록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듣고 빨리 모의훈련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은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 대신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교재에 그 답변 매뉴얼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암기하세요, 빨리. 암기하고 빨리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3주에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하니까 일단 8주차 커리큘럼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이 이제 1강으로 올라갈 거예요. 1강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2강 때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경험 분석, 경험 복기, 그리고 3강 때는 공직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공직 가치도 저희가 배울 거고, 뭐 공무원 6대 의무, 적극 행정,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등장한 규제 혁신, 규제 완화, 혁신이 메인이에요 올해는. 알겠죠? 그래서 규제 혁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을질 또 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뭐 이런 것들 저희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경험과제 작성법 수업이 5회차 때 들어갑니다. 일단 수업 시간은 3시간이 메인으로 들어가요. 근데 경험과제 작성법은 직렬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직렬별로 수업 시간이 달라요. 지금 행정직, 기술직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우정직도 제외라고 써있죠, 제가. 우정직은 포함이 안 돼요. 행정직, 기술직에서 우정직을 제외하고는 9시부터 11시 반. 그리고 세무직, 공안직은 9시부터 10시 1시간 듣고 쉬는 시간 조금 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자습하시면 돼요. 11시 반부터 1시. 그리고 우정직은 2시부터 4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직렬별 수업을 따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직렬별 수업이 따로 들어갈 거고, 4월 24일 날에는 경험과제 질의응답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S급에서 B급까지 빈출 패턴 분석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패턴에 대한 답변법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 동기, 자기소개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국가직 면접에서는 자기소개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지원 동기는 좀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별로 저희가 답변 준비를 좀 할 겁니다. 자, 4월 29일입니다. 상황과제 작성법이고요. 이 상황과제 작성법도 상황과제에서도 유형이 또 있어요. 갈등관리, 정책판단, 행정실행. 3가지 유형별로 작성법과 매뉴얼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상황과제 질의응답 수업이고요. 상황과제 질의응답도 S급부터 B급까지 패턴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답변 매뉴얼 다 익힐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5월 4일 날에는 5분 발표 작성법과 질의응답 수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신 수업 시간이 9시로 좀 땡겨져요. 그래서 9시입니다. 9시로 땡겨서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날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압 발표 전에 수업이 끝나요. 알겠죠? 필압 발표 전에 수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강의는 현강, 인강 다 진행이 되고요. 현강에서 수업을 하면 인강은 언제 업로드가 되느냐? 빠르면 하루 뒤, 조금 늦으면 이틀 뒤에 인강으로 업로드되고 현강 수험생분들은 인강도 또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듀일에 여러분 로그인 하면은 나의 강의실 들어가면은 인강 업로드가 되면 현강 수강생은 인강도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인강 수험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지리적인 뭐 여건 때문에 인강만 듣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다 들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다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들어갈 건데 아까 이제 1대1 코칭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1대1 코칭은 어떻게 다 들어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미엄 기준 좀 설명을 드려요. 프리미엄은 7회가 들어가는데 경험과제 플러스 후속 질문 1대1 코칭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한 30-40분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해요. 제가 가장 힘든 날이 모의 면접 스타트되는 저희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7일 이렇게 해요. 제 스케줄이. 그래서 시간 쪼개서 제가 스케줄 다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좀 요거는 여러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5월 8일 날 모의 훈련 하고 싶어요. 5월 7일 날 모의 훈련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개인 스케줄을 맞춰서 짜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필압 발표 전에 모의 훈련 일정표 사실 지금 벌써 나오긴 했거든요. 1차 모의 훈련 그 일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개강하면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긴 있지만 제가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사실은 이거는 그룹을 갈 수가 없어요. 개인별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 1대1로 과제하고 경험 과제 후속점 다 첨삭 다 해드려요. 첨삭. 여러분 첨삭은 뭐냐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GPT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잡아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보고 GPT 돌렸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GPT 돌리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GPT가 생겼기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간 거 팩트거든요. 근데 일단 1차 가는 잡아요. 본인이.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 들어가야 되고 이런 워딩 들어가야 되고 이거 무조건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그거를 스크립트로 GPT한테 분석 한번 요청하고 본인이 한 번 더 다 수정했다가 다시 한번 GPT한테 요청하는 거 오케이. 처음부터 자 직무 강점 답변 뭐 전산칙에 맞춰서 해줘. 그러면 정말 미흡의 답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 잡아냅니다. GPT 돌렸네. 알겠죠? GPT한테 의존하는 거는 반만 의존하세요. 본인이 한번 수정 거쳐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2회차, 3회차는 이제 그룹 훈련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상황 과제하고 5분 발표 과제는 사실 직렬과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하면 조편성이 돼요. 조별로 앉을 거예요. 조별로 앉아서 조별로 제가 과제를 드리고 똑같이 시간에 맞춰 작성을 하고 과제를 다 받아서 자 베스트 워스트를 찾아내서 해설 강의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2, 3회차는 그룹이지만 해설 강의에 들어가는데 조별로 제가 답안지를 받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조끼리만 훈련하면 단점이 뭐냐면 같은 조 안에서만 피드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의 인원이 제가 필압 전에는 조 인원이 많아요. 한 8명, 9명 잡거든요. 왜냐하면 필기시험 발표 때만 몇 명이 나가요. 그 6명, 7명을 맞춰 지어요. 그래서 초반 조는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 인원이 7명이라고 하면은 7명 시각에서만 피드백이 나와요. 다른 조 봐야 돼요. 우리랑 다른 시각이 있는지 더 우리 조가 베스트를 생각했는데 다른 조 더 베스트가 있네?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해설 강의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회자원자 실전 훈련입니다. 이거는 현장과 100% 똑같이 들어가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아까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오전, 오후 대기 시간 길다 그랬죠. 4회차, 5회차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9시까지 오세요. 와요. 그럼 내가 1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과 동일하게 작성 공간이 있고 모의 면접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공간을 구분해가지고 작성 끝나면 제가 다 걷어가고 그다음에 오픈 발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입장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랑 똑같이 진행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말에 진행하면 이거는 협의가 된 건 아니에요. 협의가 솔직히 1도 안 됐어요. 제가 만약 혹시 가능하다면 현직자를 부르겠습니다. 대신에 빡센 현직자를 부를게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현직자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멘탈을 조금 터는 그런 모의훈련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모의훈련 4회차하고 5회차 중에서 저는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4회차 때 모의훈련 빡세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5회차 때 타이트하게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면접 보러 못 가요. 5회차가 면접 보기 보통 일주일 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수험생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면접을 되게 어렵게 질문하고 까다롭게 질문했어요. 완전 A, B급 면접관으로 들어갔어. 근데 5회차 때 탈탈 털렸어요. 수험생들 울고 난리 나요. 일주일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제가 그걸 23년도에 경험을 하고 빡센 거는 4회차 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면접집을 좀 타이트하게 할 때는 4회차 때 좀 많이 해요. 그리고 5회차 때는 러프하게 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또 수험생이 빡셌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준비한다. 그리고 5회차 때는 어려운 질문을 받든 좀 쉬운 질문을 받든 그러니까 S급을 받든 A급을 받든 수험생이 좀 자신감이 올라가. 대처 능력도 향상이 돼. 그래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4회차 때 되게 좀 어렵게 면접 훈련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6, 7회차. 이건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은 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평을 받았던 훈련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크로스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조 편성을 해드리면 같은 조끼리만 친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조에 누가 있는지 아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 들어. 그리고 막 수다는 같은 조 친구들끼리만 수다를 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그냥 같은 조끼리만 훈련하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같은 조끼리만 훈련을 하면 단점이 뭐다? 시야가 좁아진다. 다른 조들이랑 제가 의무적으로 훈련하는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들어서 대신에 제가 가이드는 다 드릴 겁니다. 가이드는 드리고 각 조에서 이제 모의 훈련을 하고 나온 애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장, 부조장을 통해서 최종 상담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프리미엄 수험생들 현강, 인강 모두 6, 7회까지 의무로 진행하는데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베이직은 반이 2개 있어요. 훈련반하고 이제 인강반, 강의반인데 강의반은 이제 뭐가 없어요. 그리고 베이직 훈련반은 요 그룹 이제 훈련만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1대1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그냥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하니까 그거 걱정 마세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에듀윌에 제가 처음에 22년도에 왔거든요. 지금으로서 올해 5년 차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쌓였나 봐요. 그리고 제가 모의훈련 하려고 제가 주말마다 등산 10km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등산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오늘 특강이 있으니까 왜냐면 오늘 약간 느낌이 운해가 뜨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장판 운해를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장판 운해가 뭐냐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구름이 막 밑에 있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장판 운해라고 하는데 아직 이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느낌이 장판 운해 각이었는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지금 특강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등산으로 쌓여진 체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 자료는 직렬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이제 트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공직 트리, 직무 트리 이런 게 있는데 트리 교재는 쉽게 말해서 좀 직관적으로 나온 자료들 이런 것들 많이 제공해 드릴 거고 전공은 솔직히 안 나와요. 근데도 드리긴 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합격자 자료.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합격 자료는 제가 미리 풀진 않아요. 이거는 필합 발표 이후에 제가 꼭 자료를 풉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되게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스터디 관리는 이제 저희가 스터디가 들어가면 저는 이제 조장, 부조장방, 단톡방을 따로 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에러 사항 없는지 이런 것들 관리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Q&A는 현장에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카페에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교육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이제 모의 훈련, 뭐 교육 수업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요? 조금 충분한 답이 되었을까요? 제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약간 뭉클했는데 저는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